Cause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네, 제가 준비한 기업은 JS 코퍼레이션입니다. 이제 I 투자에서 이것저것 돌려보다가 좀 관심을 갖게 된 기업인데 좀 한번 공부해 볼 만할 것 같아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네, JS 코퍼레이션은 시가총액이 한 1,700억 정도 되는 회사로 PER 한 2.7배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사업부를 보면 글로벌 OEM, ODM, 핸드백, 의류 제조 업체로 핸드백 제조 부문과 의류 제조 부문으로 나눠져 있고 핸드백 부문은 중고가의 중고가 포지션의 그런 핸드백을 이렇게 OEM, ODM 하고 있고 의류 쪽에서는 니트 의류 쪽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가방 산업의 프로세스를 보면은 지금 연간 플랜을 수립해서 이렇게 되고 디자인 스케치를 하고 샘플 프로토타입 이렇게 있는데 이 파란색에 있는 이쪽 일을 한다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디자이너로부터 이렇게 스케치를 수령해서 이렇게 패턴 제작하고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브랜드 업체의 디자인 스케치를 상품화하는 그런 ODM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출 구성은 핸드백 쪽에서 32.24%, 그다음 의류 쪽에서 67.77% 이렇게 매출 구성이 나오고 있고, 예, 주요 고객사로는 버버리, 게스, 랄프 로렌 그리고 여기 마이클 코어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의류 부분에서는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또 말씀드렸던 니트가 있고 대부분 OEM 방식의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요 바이어로는 갭, 올드네이비, 월마트 이런 회사들이 있고 모든 제품은 종속회사인 해외법인 생산지 주로 동남아 쪽에서 생산되어서 수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매출처 현황은 이렇게 마이클 코어스가 지금 12.23%, 게스가 12.65%, 핸드백 쪽에서 이렇게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류 쪽에서는 갭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핸드백 선호도를 미국의 핸드백 선호도를 봤을 때 이 Z 10대 쪽에서 이제 코치가 1위, 마이클 코어스와 루이비통이 각각 13위였다고 해서 좀 인기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주시면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산업의 주요 경쟁 요인으로는 공장의 제조 환경과 주문자 니즈에 좀 부합하는 품질 제공, 바이어와의 유대 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좀 업력이 좀 쌓여야 되고 이런 특성상 바이오와의 장기적인 신뢰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이런 또 동남아 같은 이런 저임 국가의 생산 기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주요 경쟁 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JS 코퍼레이션은 이렇게 좀 본사를 또 중심으로 이렇게 해외에 많은 기업들이 있고 동남아 쪽에 대부분의 공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8월에 약진 통상을 이제 사모펀드인 칼라일로부터 인수를 했고 약 60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지분 취득 금액은 143억 원에 빚을 한 450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600억 원 정도에 인수를 했는데 좀 싸게 인수를 잘했다는 그 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진 통상은 매출액이 그 인수할 때 매출액이 이제 JS 코퍼레이션보다 좀 컸어서 좀 다이질 골리앗을 삼기는 거 아니냐 이런 조금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 약진 통상의 생산비 절감 및 관리 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이제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월에 걸쳐서 가테말라 법인과 IT 법인을 청산했고 좀 효율성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핸드백 마켓 시장을 보면은 미국 주 마켓이 미국이나 이렇게 미국 시장은 앞으로 한 5% 정도 이렇게 연평균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 세계 럭셔리 핸드백 시장은 한 6.1% 정도 2031년까지 CAGR로 한 6.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의 사업보고서 2020년도 사업보고서인가에서 가져온 건데 이 사업보고서를 봤을 때 핸드백 제조시장 규모는 2019년도에 56조 9천억 정도이고 핸드백 제조시장 규모는 7조 8천억 정도의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다음
뭔가 좀 전문적인 기관에서 이렇게 낸 건 아니지만 이게 얘네도 추산해 봤을 때 한 점유율을 2.5%에서 한 3.5% 왔다 갔다 하면서 글로벌 2위 업체 대한 국내의 2위 업체라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저소득층에게 의류는 이 가격 탄력성이 높은 편으로 저가 의류의 소매 판매 및 재고는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 경기 변동에 따라서 영향을 좀 크게 받는다는 그런 산업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의류 소매 판매액의 추이이고 YOY 성장률을 봤을 때 좀 이번에 경기 업황의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YOY 성장률이 굉장히 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고 2018년에서 2022년까지 미국 의류 소매 판매액은 연평균 성장률 한 4%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미루 소매 재고액의 추이와 미국 의류 소매 재고 자산 회전율, 미국 의류 도매 재고액 추이, 이것은 또 미국 의류 도매 재고 자산 회전율인데 미국 의류 소매 재고액 추이와 미국 의류 도매 재고액 추이를 봤을 때 이것도 경기 업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좀 크게 이게 YOY가 좀 높아지고 이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도매 재고액도 높아지고 YOY 성장률이 높아지는 이런 추이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의류는 이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미국은 생산율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에 의존 중인데 2012년에서 2022년에까지 미국 니트 유류 수입액 연평균 성장률 3.5% 정도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미국 니트 유류 주요 수입 비중은 2023년에는 중국이 36%로 굉장히 좀 높았던 반면에 2022년 기준으로는 중국이 한 22%, 지금 베트남이 한 18%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중국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동남아로 이제 생산 기지가 이전이 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단축키 발주를 위한 중남미 비중을 유지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경영진을 설명드리면은 이 홍재성 회장님이 굉장히 좀 유명하셨던 분인데 상장을 일군 전설의 슈퍼게임으로 굉장히 좀 유명했습니다. 한때 좀 지분 구조는 홍재성 외 5인이 이렇게 60.69%로 거의 가족 경영을 하고 있고 이분은 홍재성님이신데 이분은 슈퍼게임으로 유명했었는데 홍 회장님이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된 거는 2008년에 IT 기업인 버추얼텍 주식의 14.62%를 매입하셨었습니다. 이 버추얼텍은 지금 회사 이름이 감성 코퍼레이션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때의 지분 매입 목적을 경영 참여라고 하셨고 오랫동안 버추얼텍 주식을 보유해 왔으며 최근 경영진이 회사 경영에 관심이 없다고 여겨서 버추얼텍 주식을 매집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좀 거버넌스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좀 관심이 있으시고 주주의 그 경영진들의 경영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배당금의 추이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고 최근 2022년 5월과 6월에 이렇게 장내 매수를 했던 그런 경력이 있어서 손주들인데 이렇게 취득 단가가 2만 원, 16,000원, 17,000원이어서 지금 사게 되면은 이 손주들보다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건데 이건 그 주총의 후기였는데 보시면은 당장 인도네시아 가방 공장의 증설과 가테말라 공장 증설들이 이제 올해 내에 가동을 하고 또 다른 바이어와의 공급 계약이 가시화되어 그 기회는 많고 대외 여건이 불안정해서 올해는 뭐 2021년 수준의 매출액을 목표로 하는데 뭐 계속 성장을 추구한다 이런 걸 봐서는 어쨌든 2020 올해가 좀 경기 업황이 안 좋더라도 앞으로 쭉 성장을 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주주 친화적 정책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장님께서도 굉장히 좀 주주 친화적 정책으로 좀 어쨌든 좀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장기적으로 좀 보유해도 될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지금 이 잡코리아에 올라와 있는 건데 여기 보셨다시피 인도네시아의 부요 난리 이 공장 건축 책임자료도 채용하는 이런 걸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공장도 잘 건축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그
경기 침체의 영향과 좀 의류 산업이 갭이나 월마트 뭐 이런 것들이 비싼 의류는 아니고 저가형 포지션이다 보니까 경기 침체의 영향과 환율이 솔직히 지금까지 높았던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이 좀 더 잘 나왔던 이런 영향도 있어서 환율의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주 며칠째의 브랜드의 인기 하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마이클 코어스의 그 세계 매출인데 조금 보시면 2020년, 19년 이때쯤부터 좀 내려가는 추세를 좀 볼 수 있고 2019년에는 브랜드가 미국의 10대 패션 브랜드 선호 중에 마이클 코어스가 28%로 1위였으나 2022년에 가져온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마이클 코어스가 2위고 코치가 1등이었는데 이거는 여기에서는 또 마이클 코어스가 2등이고 코치는 4등이고 해서 좀 뭔가 신뢰성이 뭐 없다고 말하긴 그런데 어쨌든 한 2등 정도의 그런 포지션으로 좀 내려온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이걸 리스크는 아니고 그냥 뭐 그 외에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블루코브 운영에 이제 팔렸는데 여기에 이제 금액을 약 350억 원 정도 이제 이자율을 4.6%를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하얏트를 한 7천억 원 정도에 뭐 이 정도로 사는 거 보면은 뭐 싼지 비싼지 저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이런 게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환사채가 아직 미전환 그 미전환 전환사채가 약 200억 원 정도 남아 있어서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리픽싱이 다 된 상태가 지금 17,565원에 지금 주가는 그보다 좀 밑을 돌고 있어서 뭐 이 정도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 추정과 영업이익 추정을 좀 해봤는데 먼저 가동률을 설명드리면은 2015년부터 이게 그 가방 쪽 사업부이면 그 의류 쪽 사업부를 인수하기 전에 가방 쪽 사업부를 먼저 보시면은 한 96%, 91% 이렇게 좀 되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2016년에는 뭐 79%, 80%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17년에 80에서 90% 이렇게 왔다 갔다 또 하고 어쨌든 한 80에서 90%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뭐 그런 가동률을 보임으로써 굉장히 좀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류 쪽을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뭐 가동률이 100%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102%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2021년에는 90% 가까운 그런 가동률. 그러니까 올해 가동률은 이게 좀 그러니까 의류 쪽에서 갭이 좀 상황이 조금 인기가 좀 떨어지는 그런 이슈가 없잖아 있어서 80% 정도 있긴 한데 뭐 회사 측에서 말하기로는 주문받은 물량에서 막 줄어들거나 이런 영향은 또 없는 것으로 제가 블로그에서 봐가지고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유랄리의 캐파가 지금 이번에 증설하는 보유랄리의 캐파가 먼저 핸드백 쪽에서 보시면은 한 750만 개에서 800만 개 정도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서 이 보유랄리를 가동하면은 이제 1678만 3692개에서 1720만 개 정도로 이렇게 좀 늘어나고 아무래도 지금 핸드백 그 생산 능력이 한 1512만 1600개다 보니까 어쨌든 750만 개에서 800만 개 정도로 이렇게 늘게 되면 이 정도 늘어나고 최근에 가동률을 83.9%니까 83.9%라고 좀 가정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32%에서 36%를 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대신에 좀 환율적인 영향도 있었으니까 36%에서 36%는 좀 많은 듯 해서 좀 새롭게 가정을 한번 해보니 환율이 2021년에서 2022년과 어쨌든 보니까 한 20% 정도라고 대충 치고 그러면은 그러면 2,514억 뭐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때의 매출이 2,514억 정도라고 저는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증설 완료 시에 32%에서 36%가 증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3,318억에서 3,400억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환율 20% 가정을 하면은 뭐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8%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265억에서 273억 정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2015년에서 18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략 한 7%에서 8% 정도는 좀 유지를 해줬던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사업부에서는 지금 과테말라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면서 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매출 증대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외주 가공 공장 인수 뭐 이런 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과테말라의 캐파가 연간 3,500만 개로 봤을 때 현재 지금 1억 5,500 1억 5,552만 6,124개에서 가동률이 83.6%를 가정하면은 한 1억 2,997만 4,912개이고 약 29% 성장을 하는 것인데 환율 이것도 20% 정도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5,287억 1,500만 원 정도의 이 환율 영향을 뺐을 때 5,287억 정도의 그런 매출이고 증설 완료 시에 29%가 증가를 하면은 6,820억 정도의 그런 매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약진 통장의 그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대강 6% 정도 왔다 갔다 하길래 이 정도 한 409억 정도 이렇게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봤고 그러면 이제 매출이 한 1조 139억에서 1조 239억 정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674억에서 한 682억짜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이 정도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맞추도록 한번 성장률을 좀 역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그러면 매출액을 지금 좀 역성장을 할 걸로 2023년에는 한쪽 환율적인 영향도 있고 이래저래 좀 경기 여건도 안 좋고 해서 좀 역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럼 이렇게 좀 나오는데 그래서 2023년에 영업이익이 491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신에 2024년에는 그래도 좀 20% 핸드백 쪽에서 20%, 의류 쪽에서 14% 정도 성장을 함으로써 영업이익이 한 671억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ROIC가 되게 좋은데 16%에서 이때는 좀 낮아졌다가 지금은 뭐 20% 가까운 그런 ROIC를 좀 보여주고 그래서 멀티플도 제가 11배 좀 주고 그로스를 한 2%, 매출 한 10%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제가 했을 때 밸류에이션은 한 6,632억 정도의 그런 밸류에이션이 나와서 뭐 12, 200억이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업사이드가 굉장히 좀 높고 좀 이번에 성장률이 좀 낮아지면서 3,559억 좀 낮아지는데 그래도 거의 9배 가까운 그런 시총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